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어제 거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5.18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전두환 보안사 직속 광주 505 보안대 대공수사과장 등의 JTBC 최초 증언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관련 법 개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연기가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7월과 9월 다시 심의를 해서 기준안을 만들고 최종 양형 기준안은 12월쯤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반도체 부천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암 가족력이 있다며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가족력이 아닐 거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결국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조만간 600명으로 대상을 늘려서 추가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훈풍은 원유 시장으로도 이어져 국제 유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중국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달여 전 폐쇄가 됐던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개방이 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봉쇄 조치가 추가로 풀리면서 이탈리아 전역의 성당에서는 미사가 재개가 됐고 상점과 음식점들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포함해 7,200여 명이 희생됐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5.18의 진실이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올해는 광주에 일제히 모인 여야가 정쟁 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발포 명령을 내린 최종 책임자와 또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포함해서 40년 전 광주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에서 광주 시민들은 마지막 항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부가 공식 기념식을 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현장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도청을 지키다 쓰러져간 시민 한 명 한 명을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기렸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5.18 최후 항쟁 생존자였던 고 이연 씨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이 씨는 1980년 당시 계엄군에 당한 폭력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90년도까지는 폭도로에서 병원을 가지를 못했어요. 도립병원이라도 광주에 하나 이렇게 걸리고 그랬어요. 이 씨가 안치된 제2묘역은 기존 민주묘지가 가득 차면서 2011년 새로 생긴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0년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행방불명자를 찾는 데도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지금부터는 5.18 광주와 관련해 JTBC가 확보한 최초 증언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두환 보안사 직속인 광주 505 보안대 대공수사과장이었던 서인함 씨의 증언입니다. 광주 지역의 방첩 업무를 총괄했던 서 씨는 전두환 씨가 5.18 당시 광주에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군부가 작성한 88년 광주 5.18 청문회 대비 문건입니다. 보안사 출신 서인함 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5.18과 관련해 비중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서 씨는 전두환 씨가 광주 방문을 부정한 걸 의아해했습니다. 자긴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전두환이 거기 안 왔다고 그래? 그러면서 전 씨의 광주 방문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광주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러 내려온 거야. 파악을 하러. 누구 만나고 왔습니까? 전교사령관을 만나러 왔었다니까. 전교사령 무슨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재우 부대장도 갔습니까? 갔지. 정교사는 계엄사령관이 정점인 공식 라인인데 지휘 라인이 아닌 보안사령관이 상황이 심각한 시점에 광주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럼 못 타고 왔습니까? 거기까지? 헬기로 왔을 거야. 정교사 바로 그 연병장에 내렸어. 이후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령관 만나러 들어갈 때 못 들어갔어 내가.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었어. 회의할 때 밖에서 대기하셨어요? 응. 연병장에서 대기했어. 그건 뭐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네요. 그렇지. 서 씨는 시점이 21일인지 22일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 이후였단 말은 21일 집단 발포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김용장 전 미 정보여단 요원과 공군보안부대장 운전병 오원기 씨는 집단 발포 21일 당일 오전을 지목했습니다. 며칠 후 서 씨는 본인이 검찰에 제출했던 문건을 보여주자 갑자기 이젠 모르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온 사실 없다? 아니 온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난 아직 몰라. 지금 이제는 몰라.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 것이 아니라 이젠 모르겠다고. 자필 진술서엔 자신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을 본 적 없다고 써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 관계자는 인터뷰가 구체적이라 의미가 있다며 말을 바꾼 경위까지 포함해 대면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서인함 씨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헬기 조종사를 불러서 사격의 경위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인함 씨는 전남도청 2층에서 헬기 사격 장면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다 그러는데. 헬기 사격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헬기 사격이 있었어. 쏘는 걸? 서로 교전하는 걸 봤다니까 나는. 무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뭘로 쐈는지는 혹시 아세요? 기관단총으로 쏘는 것 같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도청 건너편에 3층이나 4층 건물이 있어. 헬기가 그 3, 4층 건물로 이렇게 도니까 건물에서 막 총을 쏘더라고. 총을 쏘니까 여기서 헬기에서 쏘더라고. 헬기 조종사를 직접 불러 경위를 물었다고도 했습니다. 조종사들한테 불러다가 물어봤어. 왜 그 지시받고 하냐? 아니다 이거야. 서 씨는 조종사들이 우발적 자위적 사격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 여러 번. 건물에서 막 헬기다 대고 사격을 했다니까. 사격을 하니까 그 헬기에서 맞고 가만히 있겠어? 그러다 대고 사격을 한 거지. 사격 자체를 전면 부인한 기존의 전두환 신군부 주장과 다릅니다. 왜 안 남아있죠 기록에? 상황 일지 안 나와 있어? 헬기 사격이 나와 있을 텐데.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은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그걸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서인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서 씨 발언이 구체적이어서 향후 전두환 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인함 씨는 북한군의 개입설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서 씨는 광주 지역 방첩 업무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북한군이나 간첩의 움직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만원 씨를 콕 집어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과 계엄군의 싸움이었다. 40년간 광주 시민을 괴롭힌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일부 구구 인사들은 당시 광주 시민을 북한군 광수로 몰아
가짜 뉴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요. 2번 죽이는 거죠. 유가족을. 그 살아있는 유족가인도 우리는 희생자가 된 거죠. 광주의 방첩 업무를 책임졌던 서인함 당시 대공수사과장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북한 특수군은 전혀 없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야. 엉뚱하다. 그리고 북한군 침투설을 어떤 겁니까? 지만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확실한 근거를 내라 이거야.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서 그건 거짓말이야. 아닙니까? 전혀 거짓말이야. 북한군 간첩을 잡은 사실이 없어. 지난 2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5.18 가짜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주 본격 조사를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주요 규명 과제이기도 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안이 좀 통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중재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저희들이 좀 한이 좀 풀어지듯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번에는 80년 5월 광주 현장을 지휘했던 계엄군 장교 최수봉 씨의 증언입니다. 최 씨는 계엄군 권용훈 일병이 시민군 장갑차가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80년 5월 11공수 63대대 10지대장이던 최수봉 씨는 21일 집단 발포 전날 밤을 전남 도청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마지막 보류로서 여기서 숙식을 아침까지 먹고서 나오게 됐습니다. 최 씨는 계엄군 맨 앞줄에 배치됐습니다. 6.2 부대가 왼쪽을 맡았고 63대대 우리 10팀, 저희 팀만 6.2대대의 오른쪽을 맡았던 걸. 시민들이 김밥을 줬다는 이재원 6.2 대대장의 말과 거의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빵을 던져주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권용훈 일병이 숨지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권 일병이 시민군 장갑차에 숨졌다고 했지만 최 씨와 이 대대장은 모두 계엄군 장갑차에 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갑차에 우리 병사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 즉시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갑차에 하나가 깔려 죽은 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이후 계엄군 쪽에서 사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뒤쪽에서 저지선이 뚫리면서 트럭이 들어오니까 시민들이 들어오니까 공포가 나간 겁니다. 하지만 시민을 조준해서 쏜 건 아니었고 일제 사격을 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모든 군인이 실탄을 장전해서 무릎서자세로 일시에 사격을 했다. 여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후 계엄군 장갑차 사격을 봤다고 했습니다. APC 장갑차에서 기관총을 쐈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쪽 왼쪽에 APC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APC에서 캐리버 사격을 목격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광주에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애도를 표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또는 기록이 사실 근거해서 기록될 수 있도록. JTBC 유선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일상 임상 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백신 후보 물질을 2차례 투여했는데 45명 전원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시험 참가자를 600명으로 늘려 추가 임상 시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상시험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되는데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시험 참가자는 45명. 이들 모두 코로나19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시험이 초기 단계지만 적은 양의 백신 후보 물질 투여로 면역 기능이 생겼다고 모더나는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이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이상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곧 600명에 대해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의 주가는 25%대의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8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 제약회사와 연구소들이 활발히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며 감염자들이 임상시험 대상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 중인데 모더나와 화이자 등의 8개 백신 후보에 대해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훈풍은 원유 시장으로도 이어져 국제 유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중국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 곧바로 훈풍이 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85% 상승해 900포인트 넘게 회복하면서 단숨에 24,5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3.15%와 2.44%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활동 정상화 움직임이 맞물려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전문가의 말입니다. So ultimately, a vaccine will help the markets rally and move beyond the coronavirus and the pandemic. However, I would say that we need to anticipate volatility in the midst of this. 네, 국제 유가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죠.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 넘게 오른 31달러 82센트에 거래돼 3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산유국의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 돌아왔다며 반색하는 내용의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 연례총회에서 WHO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네, 알렉세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WHO 연례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가 기본 임무조차 해내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의 말입니다. There was a failure by this organization to obtain the information that the world needed, and that failure cost many lives. We saw that WHO failed at its core mission of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에이자 장관은 중국이라는 말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발병을 숨겨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며 중국도 함께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의 WHO 총회 참여 배제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기조연설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중국 책임론 거론을 일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입니다. 中方始终本着公开、透明、负责任的态度，及时向世卫组织及相关国家通报疫情信息。 네, 미국과 중국 WHO의 갈등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단합을 주문했죠.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WHO 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앞에 전 세계는 취약성을 노출했고 무릎을 꿇었다며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방금 전해드린 백신 개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입니다. 미국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지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과학자가 논문을 냈는데 앞서 전해진 원인 그대로 중국관 박쥐가 자연 숙주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정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주임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어떤 병균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에 목숨을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 주임은 최근 중국관 박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추정된다는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스 주임이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해당 논문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스 주임은 박쥐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인체 내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도록 돕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병균을 연구하는 중국 내 유일한 생물안전 4급 실험실입니다.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 화난수산시장과도 가깝습니다. 최근엔 스 주임이 수백 개의 연구소 기밀 서류를 가지고 중국을 떠났다는 소문까지도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망명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폐쇄가 됐었던 성베드로 대성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미사를 주례했는데요. 이탈리아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들이 차례로 풀리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가 일제히 재개가 됐고 상점들 또 음식점들도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미사가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64대 교황인 성요한 바오로 2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에 주례를 맡았습니다. Spirito Santo, facendo la memoria di San Giovanni Paolo II, riprendiamo questo. Signore ama il suo popolo, Signore ha visitato il suo popolo, ha inviato un pastore. 현지 시간 18일에 열린 이번 미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2달여 만에 일반에 재개방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미사가 끝난 뒤 신자들은 물론 일반 방문객들의 입장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 전역의 일반 소매 상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중순 폐쇄된 뒤 약 2달 만에 영업이 재개된 것입니다. 음식점과 술집, 카페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경제활동의 빗장이 모두 풀린 셈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만 5,886명, 하루 전보다 400여 명 늘었고 사망자는 99명 증가한 3만 2,007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2달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이제 국내 상황도 볼까요?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았던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는 게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예정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고3 학생들은 이제 내일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온전한 모습의 개학은 아니고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고3 등교를 앞두고 방역에 대한 정부 논의가 또 오늘 예정도 돼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3은 내일부터 매일 학교에 갑니다. 나머지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사태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한 주에 하루만 등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 또는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책상은 거리를 최대한 벌려 배치해야 하는데 교실 크기를 감안할 때 한 반 학생이 30명이 넘어갈 경우 앞뒤로 1m를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한 반에 30명 넘는 과밀 학급이 3,000곳에 달합니다. 일반 교실보다 좀 더 넓은 음악실, 과학실 등 특별실로 옮겨 수업할 수도 있지만 과대 학교는 이런 공간도 충분치 않습니다. 학교 내 방역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을 최대 한 달 미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날짜는 이미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된 상태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것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 법률인 성폭력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곧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져서 개정 내용이 양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종 기준안이 12월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논의를 미뤘습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유죄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양형위는 어제 회의에서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마련된 새 법안 내용을 반영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오는 7월과 9월 기준안을 다시 마련해 12월 7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기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관보에 게재되는 12월 말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N번방 관련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에 함께 다녀온 울산의 직장 동료 2명이 어제 오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저녁에 2명이 더 확진자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러니까 모두 4명의 동료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에 사는 50대 남자 회사원 2명이 어제 저녁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이들과 함께 미국에 다녀온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인 이들 4명은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15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49명이 됐습니다. 울산에서는 3월 15일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확진된 21명은 모두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봉쇄 조치가 이제 풀리고 학교들이 개학을 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한 70명가량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가 폐쇄 조치가 됐는데요.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폐쇄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모두 7곳입니다. 감염자 70명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교령과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전국에서 4만 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는 학생은 전체의 30% 정도인데요.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미국 뉴욕주가 프로스포츠 경기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간 18일에 주요 프로스포츠 팀에 시즌 개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중의 입장이 없이 경기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면서 이것은 뉴욕 주민들에게 또 뉴욕주에도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포함하는 웨스턴 뉴욕을 1단계 경제 정상화 지역으로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의 1단계 경제 정상화 지역은 총 6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백신과 치료제는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상 조항을 빼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 수용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오는 23일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축소됩니다. 유족과 노무현 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만 참석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추도식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이 큰 항공업계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집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형항공사 2곳, 저비용 항공사 4곳에서 최근 석 달 동안 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70% 정도는 기간제 노동자였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지난해 말보다 322명,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36명이 줄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까지 갔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이 장중 한때 7만 원까지도 갔다가 마감은 69,840원으로 됐는데요. 2014년에 시장에 만들어지고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소카가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을 하면 공유 차량을 받기 위한 장소로 가는데 왕복 5km의 이 구간을 자율주행 셔틀이 오갑니다. 2명이 탈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도 함께 탑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도심 안에 있는 옛 미군 부대 부지의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의 5배에서 최고 6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 복합공원 조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염이 확인된 곳은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해 환경 정화 작업을 벌였던 지역 주변이어서 부실 정화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춘천시가 전면 재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소령이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동료 군인이 군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군 검찰이 직위를 이용한 범행인지 여부와 군대 내부 회식이 금지된 기간에 회식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주말 압수수색을 통해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피해자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원 화성행궁 야간 개장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말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문화해설사의 설명이나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한국 공연이 2달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8월 8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앞서 배우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20여일 동안 공연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춘천 연극제는 규모를 크게 줄여서 열립니다.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데요. 개막식과 야외 공연은 취소가 됐고 개막 초청 공연 등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내일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걸 앞두고 정부가 오늘 막바지 관련 방역 논의를 합니다. 여름에 학교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관련 지침도 오늘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법원이 보류를 해서 오늘 법정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신문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직접 출석을 합니다. 앞으로 재판부에 인도 허가 결정이 나오고 법무장관이 승인을 하면 손정우는 한 달 안에 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5에서 40mm, 전남과 경상 남북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경상북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 먼바다, 그리고 남해 서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과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 17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최대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음성으로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고인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히 고인이 자해를 해서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너 집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공포에 질린 듯 고 최희석 씨가 울면서 말합니다. 지난 4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최 씨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파일 속 목소리엔 불안과 공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입주민으로부터 어떤 폭언을 듣고 협박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너희 경비복 벗어 산으로 가자. 너와 나의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그래가며 경비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 그랬으면. 도와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하고 죄를 꼭 밝혀달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달라, 처벌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습니다. 저 믿고 갑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최 씨는 일주일 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신모 씨는 어제 새벽까지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최 씨의 부러진 코뼈는 스스로 낸 상처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며 산재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과 인권 향상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선 최희석 씨 유가족에게 긴급복지비와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한 행정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북구 아파트 60곳을 대상으로 경비원 근무 환경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설치해둔 가림막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건물 철거 현장에서 철제 가림막이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야생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사는 80대가 어제 발열과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첫 번째 SFTS 확진이며 전국적으로는 6번째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암 가족력이 있다며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가족력이 아닐 거라는 소견이 나온 뒤 다시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46살 A씨의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입니다. A씨는 삼성 반도체 부천 공장에서 7년 동안 근무했고
퇴사한 지 9년이 지나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월 A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했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에 유방암이 산업재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동생도 같은 해 유방암에 걸렸다며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유방암이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산재 승인을 다시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올림은 가족력이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도 그동안 산업재해를 승인하지 않는 강한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동생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산재가 승인되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다며 직업병 피해자가 없도록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답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시한을 못 박으면서 다시 중대 갈림길에 놓인 한일 무역 분쟁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협력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내걸었던 수출 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한 것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일주일이 지났군요. 자,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왜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최후 통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호사카 교수님. 예, 사실 지난해 11월 22일에 그 지소미아를 그 한국 쪽에서는 조건부 연장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일본은 단시 혹시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사실상 그 수출 규제의 중심적인 그 3소재, 그러니까 네. 반도체 3소재에 대해서 반도체 3소재라는 것은 플라스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프리미드 이 내용인데 이것을 그 일본에 위정하지 않아도 국내 생산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네. 그리고 또 수입 다변화에도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본 쪽에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지금 한국에 어떤 효과도 없다라는 말도 사실상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이 승리했다라는 승리 선언을 내놓았다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제 어떤 답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더 이상 이 내용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과 정부는 뭐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일 간의 무역 갈등, 경제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뭐 이런 시각들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에도 얘기이시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라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호사카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게 승리 선언인지 어쩐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7월달, 8월달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효과도 별로 없었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7월달, 8월달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문제시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한국이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했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의혹을 해소했다는 거가 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측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본이 요구한 거에 성실히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 응할 차례다라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이냐 하는 거는 일본 네. 측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당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뭐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한국이 좀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그 대응을 요구하고 일본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의를 갖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그널을 일본 측에 보냈다고는 생각이 돼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그 큰 피해는 실제로 나와 있지 않는 네. 것 같아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수입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도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뭐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의 경우도 우리가 한 90억 달러 무역 그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게 여전히 우리한테는 남아있다, 과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12일 일본에 대한 촉구가 실제로 최후 통첩이라고 한다면 만일 이달 말까지 일본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최후 통첩을 무시할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예, 사실 이거 시작은 일본의 수출 규제였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실제로는 간접지원 문제가 폐후에 있으면서도 그거 아니다라고 부정해 왔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발. 예. 네, 그게 사실상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여서 수출 규제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 요구하는 그러한 수출 규제를 해준다면 이것을 재개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그것을 지소미아하고 막 바꾼다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요, 일본이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를 전료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히 한미일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간접지원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지소미아 내용은 한 번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이 다시 준재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한국 쪽에서도 미국 쪽에 근본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 쪽에서 한일 관계를 사실상 비자 문제라든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대응해서 비자 문제를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좀 풀자라는 것이 한국 쪽의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재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종국이라고 해도 이런 메시지가 이번에 최후 통첩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달 말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 정부가 다시 꺼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지 않은 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그거하고 맞바꾼 것이 바로 지소미아 기한을 연장한다 조건부로. 네. 예, 그 대신 일본의 수출 규제 부분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 네. 이게 지난해 11월에 22일에 약속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나라 안팎에서 굉장히 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 정부가 다시 꺼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소미아의 그 종료 결정하고 WTO 제소한 상태를 잠깐 이제 연기하는 것 같고 맞바꾼 건데 정책 대화를 하자. 네. 정책 대화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한일 양국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내놨던 거는 대외무역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서 소위 이제 그 전략 물자가 아닌 네. 재래식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가 허가를 내겠다 하는 거를 일본이 요구했었는데 불투명하다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소를 했어요. 캐치올 규제라고 하죠. 그렇죠. 캐치올 네. 규제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 조직 이게 좀 부족하다 하는 걸 또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해소를 했거든요. 무역안보정책관이라는 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3년간 정책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 정책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무역 당국 간의 신뢰는 구축돼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것이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였고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했냐 하는 거는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또다시 7월, 8월 경이 되면 아마 다시 또 지소미아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내다보고 사전에 좀 차단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코로나도 조금 일본도 안정적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쓴다든가 WTO 제소를 네. 다시 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또 협상 차원에서 본다면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WTO 제소한다고 해도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사실상 WTO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WTO 제소를 해도 오랫동안 지속될 뿐이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2월 청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해결하자는 그런 원칙론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은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한일 양국 모두 코로나 19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WTO 제소 절차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생각하고, 거고요. 예, 예. 그런데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지소미아 카드라도 꺼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꺼내야 겁니까? 된다라기보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고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11월 22일에요. 네. 그게 논리적인 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한때 올해 초에는 3월 말까지 일본은 답을 해야 된다. 네. 이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3월 말은 그 기한을 넘겼습니다. 사실 지금 5월 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2달은 기다려줬다라는 메시지로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사실상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의 경제적인 무역 재개라는 것은 일본도 원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네.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의 현금화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건 뭐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있던 청도회담에서 이 문제도 역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양 정상의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부임했던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이 문제도 청도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국 정부가 노력은 더 필요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재 코로나19라는 정말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서로 힘을 좀 모으고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언론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호사카 교수님은 현금을 자산을 현금화하는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것은 그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피해자 분이 이춘식 씨는 올해 100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생각할 때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현금화. 이것은 기본적인 반침이고요. 그러나 이춘식이라는 그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승리한 이분의 연세를 생각할 때 다른 해결책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나온다면 현금화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서두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세니까요. 또 몇 년 사실지 모르고 그대로 그냥 사망하게 만든다. 네. 그러면요 큰 문제가 더 근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외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벌써 10달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이와 관련된 배경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 지금 또 집단 감염으로 번질 만한 두 가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택시를 통한 감염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가 뒤늦게 택시를 탔다는 말을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택시 기사가 감염이 됐는데 그동안 140명가량의 승객들이 이 택시를 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그제 늦은 밤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 A씨가 학원 강사 확진자를 태운 건 지난 4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그의 부인 B씨는 2주가 지난 그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학원 강사 확진자가 동선을 숨긴 탓입니다. 최초로 조사했을 때에는 택시 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 여권조사할 때 학원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지. A씨는 그제까지 2주 동안 최소 143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연쇄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확진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작업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던 영등포병원 환자의 부인이 3번째 검사에서 확진이 됐고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와 함께 살던 남성 2명도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일으킨 조용한 전파가 지난달 말 이미 이뤄졌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양성 환자들의 겹치는 동선들이나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 정도부터 이제 유행이 조금 있었을 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발생한 소규모 유행이 실제로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가 부천의 대형 유흥시설에 갔다는 겁니다. 그날 이곳에 있던 사람이 250명가량입니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화 기자가 전합니다. 문이 닫히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는 코로나 방역으로 아예 봉쇄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대형 유흥시설인 메리트 나이트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확진자가 지난 9일과 10일 사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 48분, 나간 시간이 33분. 바로 나가서 다른 건물로 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었고. 그날 해당 클럽에 다녀간 사람만 250명이 넘어 이태원 클럽처럼 감염이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무료 진단이 되니까 검사를 받으시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안내 홍보를 하는 거 있고요. 역학조사관들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서. 확진자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입니다. 외국인이어서 조사가 힘들었습니다. 미등록 상태인 불법 체류자에서 연락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국적이 이제 외국인이라는 점이랑 같이 고려해서 이것 때문에 좀 확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인후통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2일입니다. 10일 부천에 함께 있었던 지인 3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숙소를 쓰는 경기도 광주의 직장 동료 1명은 확진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후임병에게 올해 수능을 대신 보게 한 선임병이 중앙대에 지원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대학교를 다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지난달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공군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후임병 B씨에게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없다며 시험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서울 시내 한 고사장에 들어갔지만 적발되지 않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공익 제보가 접수됐고 서울시 교육청 고발로 지난달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후임병이 받은 점수로 중앙대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하고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이 된 상태입니다. 전형 자체가 이제 수능 점수만 기반으로 해서 들어온 전형이라서 부정 입학을 했을 거라고 아무도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A씨를 처음 불러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수능 감독관들과 A씨가 지원한 대학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금전적 대가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시험 당일 대리 시험자를 적발하지 못한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감독관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A씨 대신 시험을 치른 B씨는 아직 전역하지 않아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문형욱이 어제 얼굴을 드러내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50명가량이고 성폭행 지시도 3차례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범행을 후회한다고도 했는데 범행을 왜 저질렀냐는 질문에는 왜곡된 성관념을 가졌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문형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50명가량이고 성폭행 지시도 3차례 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형욱이 얼굴을 드러내자 한 시민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형욱은 지옥에 가라! 문형욱은 자신을 따라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을 만든 조주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난 1월 이들의 대화방입니다. 조주빈이 여자는 돈이 돼야 한다고 말하자 문형욱은 이건 그저 게임이라고 답합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경찰에 잡혀 열흘간 접속을 못하면 그간 모은 성착취 영상이 모두 공개되도록 조치했다며
조주빈에게 자신을 따라하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문영욱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1명을 더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21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피해자 부모 3명을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문영욱이 피해자가 50명가량이라고 밝힌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맨 처음 개설한 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각각 문영욱의 얼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문영욱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신문은 오늘 진행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법률 자문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박수진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영욱 어제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문영욱이 한두 마디 사죄의 말로 절대 씻을 수 없는, 씻기지 않을 그런 큰 몸과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 뭐 제대로 된 사과를 네.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오로지 뭐 사과를 하는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사과를 하는 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 비춰보면 문영욱의 사과는 어제 지나치게 좀 사무적이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느낌적으로는 사실 빨리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고 네. 또 원하는 걸 이제 좀 빨리 준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본인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또 진정하게 죄의식을 느끼고 그걸 표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조금 원래는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사과는 조금 사무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잡히자마자 뭐 고개를 숙인다던가 아니면 엉엉 울면서 사죄를 하는 게 진정한 사과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문영욱이 반드시 피해자분들한테 네. 좀 진심 어린 사과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방의 조주빈, 붓다 강훈, 이기아, 이원호에 이어서 N번방의 개설자 각각 문영욱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신상이 전부 공개가 됐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비해서 이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 조금 긍정적이고 또 찬성 여론도 좀 높아진 거를 제가 느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성착취 범죄가 여성 인권의 심각한 침해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에서는 이런 신상 공개가 앞으로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도 일정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 문영욱의 피해자 어제까지 보면 한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이 네. 이제 밝힌 게 한 50명 정도인데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어제까지의 보도 결과를 보면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한 21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고 네. 또 문영욱 스스로가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영욱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9가지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그리고 유포한 네.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성폭행을 지시한 거. 이제 알려진 것은 원래 한 건 정도 이제 2018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어제 이제 신상공개 과정에서 본인 진술한 거에 따르면 3건에 네.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어머니를 협박한 부분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변호사께서 저희 아침 뉴스에 출연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피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혹시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이후로 저희 피해자분들 더 연락을 네. 해오고 계시고요. 지방에서 먼 곳에서도 이제 연락을 주시는 피해자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이제 한 분씩 만나 뵙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현재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어떤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다만 계속해서 이제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했을 때에 어떤 입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피해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절대로 피해자들이 다시 추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뭐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혐의를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 이제 혐의를 부인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중에서 이제 피해자 진술 조서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분이 법정으로 나오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비공개라던가 아니면 피고인을 퇴정시킨다던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어떤 법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환경을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좀 피해자의 어떤 신원뿐만 아니라 목소리라던가 얼굴 이런 것들이 증언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현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법률적인 지원을 공대위에서 모든 피해자분들과 1:1 어떤 피해자 변호사분들이 매칭이 돼서 하고 있고요. 뭐 의료 지원이나 아니면 상담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인 분들도 계시고 기소가 되지 않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냐에 따라서 사실 필요한 법률 지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분들은 고소를 하고 또 재판이 진행된 사건의 피해자인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재판의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을 뭐 서면을 낸다던가 아니면 출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그런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미국에서 지금 송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법원이 송환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송환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송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법원의 인도 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도의 정당성 여부만을 따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성범죄 이외에 국제 자금 세탁 부분만 인도 사유로 해가지고 넘기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뭐 이중처벌 논란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딱히 이 송환을 거부할 사유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 강제 송환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 우리 사법 특히 이제 성범죄 사법 시스템에 관련해서 좀 제도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개선한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송환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번 강제 송환 논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성범죄 처벌도 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좀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뭐 심사도 진행하고 있고 더 강력한 처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뭐 논의가 어제 중단이 됐고요. 연말쯤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동네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도 어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전화로만 받던 신청을 오프라인에서도 받게 되면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 역시 카드 충전에서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다양해졌습니다. 현장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몰렸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이들인데 한눈에 봐도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이거 하려고? 7시. 마트에 가서 뭐 사고 밥 먹고 그러려고. 한 은행 창구에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 직접 신청하려는 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렵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 메시지 오면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제부터 시작한 오프라인 신청도 온라인처럼 오부제로 나눠받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은행 창구에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시 등에선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이 살림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지원금을 더 받을 일이 없도록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가지고 모두가 다 경제도 살고 우리도 살고.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코로나 문제로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 화웨이 문제, 또 대만 문제를 비롯한 다른 쪽으로도 퍼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문가와 국제 이슈 짚어보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두 나라의 이런 대립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짚어보려면 먼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내린 그 제재 조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화웨이를 왜 제재하는가? 화웨이가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5세대 이송통신이죠. 5G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오래 간다면, 좀만 더 진행된다면 5G는 실은 화웨이의 기술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로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제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어쨌든 법령에 의거해서 화웨이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출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한정이 돼 있는데 실은 뭐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걸었느냐? 미국 기술을 쓰고 있는 나라라면 화웨이를 하지 마라. 그럼 화웨이 수출할 거면 미국 기술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네.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는 상당수 공적 연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공적 연금들한테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화웨이 측에서는 이거는 전 세계의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보복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하는 보복 방식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몇몇 기업을 올리고선 제재를 가하는데 이 중국식 스타일의 제재는 또 굉장히 당해보면 힘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애플이라든가 퀄컴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 하게 되면서 1차, 2차 뭐 관세 합의 같은 것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안 지키겠다. 그러니까 뭐 농산물 같은 거 사주는 거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대응이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미국한테 주고 상환하는 거죠. 현재 채권자가 중국이고 채무자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채 줄 테니까 돈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까지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긴장하는 건 이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반도체와 관련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의 가능성이 이게 좀 섞여 있기는 한데요. 네. 가령 일단은 이제 화웨이에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니까 우리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화웨이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꽤 되거든요. 이게 축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반도체 시장, 우리 그 가전이나 이런 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호재는 뭐냐면 네. 일단 현재 미국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만의 TSMC, 뭐 여기가 지금 가장 타격을 받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경쟁자인 대만 TSMC가 힘들어지면 호재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반도체 빼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쪽을 보면 지금 화웨이는 미국한테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애플을 공격했단 말이죠. 애플과 화웨이가 다 힘들어지면 반사 이익을 또 삼성전자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중장기적인 분석인데 이게 좀 약간 섣부른 것이 일단 미국은 제재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가서 만에 하나 뭐 메모리 반도체로 간다든가 나아가서
중국의 뭐 수출 자체를 다 끊어라라든가 이런 초강수를 두게 될 경우에는 어허. 실은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호재들이 그러네요. 굉장히 큰 악재가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뭐 화해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지난해 뭐 우리 해외 중요한 경제 변수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두 나라, 이 큰 나라가 대립을 하면 뭐 수출, 증시, 환율 줄줄이 다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먼저 네. 수출이 가장 그렇죠. 그렇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 타격받던 게 철강, 자동차, 네. 석유화학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완전 타격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지금 나온 미중 무역 전쟁의 타격은 뭐냐? 지금 바로 이 반도체 부분, 특히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불똥이 우리에게 튀게 된다면 글쎄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안 그래도 힘든 우리의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짧게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환율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달러 위안 같은 경우가 7위안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위안이 굉장히 약세로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약세를 만든 거다. 수출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위안이 더 약해지고 약해질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외국계 자본 이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강달러를 자꾸 언급하거든요. 이 직전까지만 해도 뭐 약달러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혹시 환율로 또 중국을 공격하려는 환으로 이런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도 같이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환 시장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서 지금부터는 이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분야 또 우리 원달러 환율인 이 외환 분야 두 가지가 이 미중 무역 전쟁, 무역 갈등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뭐 백신 개발 기대감도 그거죠. 있고 또 네. 경제 활동도 시작이 네. 천천히 되니까 좀 올랐어요. 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백신이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는 상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중국 양회가 오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3월에 열리는데 코로나 사태로 2달 반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올해 양회는 하지만 역시 코로나 여파로 좀 다른 게 있죠? 네, 중국 양회는 전국인민 대표 대회와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이렇게 두 가지 회의를 말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양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2달 넘게 미뤄져서 모레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 회기는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고 특히 비대면 회의가 강조가 되는데요. 대표단 회의와 인터뷰가 대부분 화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내외신 기자들이 인민대회당 앞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하는 모습은 올해는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손정희 회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인생관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발언이었지만 자신의 투자 실책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에 대한 반성을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밝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자는 1조 4천억 엔으로 우리 돈 약 16조 5,500억 원 가량입니다. 일본 기업의 분기 적자 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전까지 일본 기업 최악의 분기 적자액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도쿄전력 홀딩스가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경영위기에 몰린 소프트뱅크는 미국 통신업계에서도 발을 뺄 태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프트뱅크가 미국 3위 통신사 T-모바일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모바일의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로 약 148조 원에 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박격포 사격훈련 도중에 포탄이 1km가량 빗나가서 야산에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지난 14일에 박격포 사격훈련 도중에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 폭발한 곳은 산림청 소유의 야산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40년 전 광주에서 집안 거실에 있다가 가슴에 총상을 입은 이성순 씨는 그 시간 동안 상처와 함께 살았습니다. 22이었던 맏딸은 지금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됐지만 깊게 파인 자국은 그대로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삶이 달라졌죠. 저녁 때는 핑크빛이었는데 다치고 나서는 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어요. 나 좀 생각하시느라고요? 그렇죠. 아파트 2층으로 날라 들어왔죠. 네, 제가 맞았어요. 네, 수술하고 나서 또 한 열흘 후에 깨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이 사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 저럴 때도 있었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유치원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다쳐서 이제 그다 나니까 이제 꿈이 다 산산조각 나서 휠체어 싣고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고문을 받았어요. 또 미행이 붙더라고요. 압이 박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난 거예요. 반팔을 잘 안 입고 다녀요. 책임자 처벌도 하고 우리 아픈 사람처럼 자기들도 한번 나는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1년 넘게 아마 말하는 걸 지냈죠. 나도 상처를 받는데 애들도 또 상처받을까 싶고.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게 닿은 시선들은 변한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 얼마나 힘들었어. 너의 세상 옛날같이 당당하게 살으라고 이성순 휴식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주 조금씩 넌 나아가고 있단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5에서 40mm, 전라남도와 경상 남북도는 5mm 안팎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 17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최대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전남 도청 앞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어제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 직속 광주 505 보안대 대공수사과장 서인남 씨는 JTBC 최초 증언에서 5.18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관련 개정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월쯤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반도체 부천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암 가족력이 있다며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가족력이 아닐 거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결국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밝혔습니다. 시험 참가자를 600명으로 늘려 추가 시험이 진행될 예정으로 뉴욕 증시는 백신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